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 엿새째 물폭탄이 쏟아져 다리가 끊기고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67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철원 지역은 한탄강이 범람할 위기에 놓여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한강 최상류에는 춘천 소양강댐이 계속된 폭우로 3년 만에 수문을 열었습니다. 한강 수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주요 도로 곳곳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초대형 폭발이 발생해 최소 10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보관돼 있던 3,000톤의 질산 암모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인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관련 강요 미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서 빠졌는데 한 검사장 측은 공모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정신과 전문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사가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60대 남성은 의사가 퇴원하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건축 충수 완화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은 정부가 계획대로 공공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경기 가평에 폭우를 뿌렸던 장마전선, 오늘은 강원도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한강 홍수 조절의 최후 보루인 소양강댐은 3년 만에 수문을 몽땅 다 개방해야 했죠. 오후 3시에 열었으니까 16시간 뒤인 내일 아침 7시쯤이면 한강 수위가 급상승할 겁니다. 서울 잠수교는 나흘째 통제됐고 올림픽대로는 일부 구간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강원도 철원 평야를 지나는 한탄강은 본류가 오늘 오후에 급기야 범람을 했죠.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 수위는 지난 2009년 최고였던 10.55m를 넘어 12m까지 상승했고 필승교 아래 군남댐은 지난 7년 전 최고 수위 35.25m를 넘어 홍수 위험 수위인 40m를 불과 1m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밤을 시작으로 내일은 장마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먼저 강원도 비 피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불어난 강물 주변으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강원도 인제군의 한 마을에서 강물이 범람하며 다리가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갑자기 불어난 강물을 이기지 못한 다리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주저앉았습니다. 화천의 대표 유원지는 폭우의 통째로 잠겼습니다. 시설물을 비롯한 유원지 전부가 물에 잠겨 원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당황스럽고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그맣게 식당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당황함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네요. 강원 영서 지역에 엿새째 폭우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 피해로 진흙탕이 된 집안 주변으로 구조대원들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엄마 옷도 없는데 어떡할 거냐 그래. 괜찮아 옷 빨아서 놀면 되지 내가 그랬어. 아휴 무슨 너무 속상하더라고 진짜. 피해 복구도 채 마치지 않은 중에 여전히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주민들은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철원엔 67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물이 제방을 나오면서 저지대인 인근 마을은 통째 침수됐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철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 물은 좀 빠졌습니까? 네, 저는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약 200여 명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4일 전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을이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물이 빠지면서 길 곳곳에 가구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방대원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을 구조하기도 했는데요. 마을 옆으로 한탄강으로 흘러드는 남대천이 있는데 범람하진 않았지만 마을 자체가 저지대라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벌써 이 동네가 4번째예요. 4번째인데 애들이 이만했는데 누굴 데리고 나오는데 하나는 크니까 그래도 힘이 좋으니까 나오는데 막내딸은. 셋째 딸은 내가 손을 놔보니까 그냥 떠내려가더라고. 애가 약해서. 요번에 역시 또 그랬어. 오늘 오후 5시쯤엔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이길리, 정연리, 동망리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마을회관이나 군부대 등에서 대피해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 닷새 동안 철원군만 6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철원군을 돌아보니 물은 빠졌지만 진흙으로 뒤덮인 집들이나 도로가 유실된 곳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막 이따만한 돌들이 막 그냥 계곡 따라가고 계곡처럼 급류가 불어난 계곡처럼 내려가더라고요. 안전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작업 중단을 하고 현장을 철수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리면서 작업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철원군에서 MBN 뉴스 김봄입니다. 소양강 댐도 제한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25곳을 모두 다 열고 초당 3,000톤의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잘 보이질 않네요. 네, 소양강댐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3시 수문이 열리며 4시간 반가량 방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수문 한 곳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은 이내 5개의 수문이 모두 열리며 엄청난 양을 쏟아냈는데요. 초당 3,000톤의 물과 함께 거대한 물보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춘천과 인제, 양구, 홍천 등의 나흘째 폭우가 계속된 가운데 소양강댐의 수위는 오전 일찍 제한 수위를 넘어섰는데요. 오후 6시 20분 기준 소양강댐의 수위는 192.18m로 제한 수위를 2m 가까이 넘어섰고 홍수 위험 수위까지는 6m가량이 남았습니다. 소양강댐 방류는 2017년 8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소양강댐 방류가 시작되면 한강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북한강 수계 댐들이 일제히 수문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류 소양강댐마저 방류해 한강 수위도 1에서 2m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번 방류로 쏟아진 물이 한강대교에 도달하기까지는 16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당 1,500톤의 물을 쏟아낸 3년 전 방류보다 3시간가량 빨리 한강에 도달하게 됩니다. 계속된 비로 한강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양강댐에서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한강도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벌써 나흘째 물에 잠겨 있는 잠수교로 가보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네, 한강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예, 물이 여전히 차올라 있는 게 보이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대로입니다. 제 뒤로 여전히 붉은 흙탕물이 다리 상판 위로 넘쳐 흐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수위는 7.8m 정도 되는데 차량 제한 수위인 6.2m를 1m 이상 넘겼습니다. 지금 가로수도 가지 위쪽만 간신히 물 위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강폭이 한참 넓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한강공원까지 일부 물에 잠긴 탓입니다. 소양강댐을 비롯한 한강 상류의 댐이 모두 수문을 열면서 내일 오전 7시쯤이면 수위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강 수위가 더 올라가면 서울 시내 교통 통제 구간도 더 늘어나겠죠? 네, 맞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로 들어가는 여의 상하류 나들목이 막혔습니다. 지금 동부 간선도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출근길이 큰 문제입니다. 아침 8시쯤이 만조인데 상류에서 흘러내릴 물과 합쳐져 수위가 지금보다 2m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보행자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간간히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강 수위 상승에 대비해서 한강공원 입구에 육관문 41개 중 34개가 닫혀 있습니다. 지금 한강과 이어진 청계천과 홍제천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 18곳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천변을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휩쓸릴 위험이 있어 하천 출입은 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강 잠수교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1,6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마을을 복구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내리는 비가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지 둑이 무너져 6,000톤의 물이 쏟아지며 10여 가구가 침수된 경기도 이천의 한 마을입니다. 주민이 제보한 영상입니다. 둑이 무너지자
물이 쓰나미처럼 마을을 덮치고 맙니다. 침수 피해를 본 마을회관입니다. 사흘 동안 안에서 빼낸 물건이 산을 이루고 있는데요. 난장판이 된 건물을 원상복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대피시설에서 머무는 주민들이 마을을 찾아 온종일 청소하고 있지만 계속 내리는 비가 걱정입니다. 이 동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복구가 될 것인지 그런 게 걱정이지요. 비 많이 오면 여기 그냥 얕아갖고. 토사로 진입로가 막히고 전기가 끊겨 긴급 복구한 인근 다른 마을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겁나잖아요. 비가 자꾸 온다니까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더 많이 오면 더 난리가 나니까. 지금까지 수도권과 충청, 강원에서만 1,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오지마을은 더 심각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오지인지라 중장비가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그야말로 한 명 한 명 삽으로 흙을 퍼내야 합니다. 그나마도 토사에 통행로 곳곳이 거센 물보라까지 일으키고 있어 접근이 어렵습니다. 처참한 현장을 김명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10가구가 모여 사는 충북 충주의 한 오지마을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비에 통행로는 온데간데 없고 물보라를 일으키는 물길이 군데군데에 나 있습니다. 거센 물살에 통행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산사태에 휩쓸린 주택은 사라져버렸고 사방은 폭격을 맞은 듯 잔해들로 가득합니다. 이 또랑물이 우리 집으로 다 들어간 거야. 우리 집으로. 그래가지고 저 창고고 들어가는 입구 유리고 그냥 완전 쑥대밭이 된 거야. 쑥대밭으로 변해버린 마을 곳곳에 중장비가 투입돼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떠내려온 진흙더미에 가스통이 뒤엉켜 있어 폭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주택은 불어난 계곡물에 다리가 끊겨 갈 수도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주민이 부서진 양봉장을 복구해보지만 쏟아지는 비에 허사입니다. 집안 곳곳까지 밀려들어온 흙탕물을 수시로 닦아내고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복구가 늦어지면서 마을 회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집이 그리울 뿐입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지금 회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불편하고요. 빨리 집에도 가봐야 되는데. 연일 쏟아지는 비에 이재민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북한이 수문을 개방하면서 경기 최북단 군남댐의 방류량도 5배가 늘었습니다. 군남댐 위쪽 필승교의 수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군남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지호 기자, 지금은 비가 좀 잦아들었습니까? 네, 이곳 연천 군남댐은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간 내린 비와 댐에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의 영향으로 군남댐은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내며 파도까지 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초당 2,000톤이 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5배 가까이 늘어 10,000톤 정도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평소 약 30톤 정도만 방류하는 것에 비하면 300배가 넘는 엄청난 양을 내보내는 겁니다. 댐의 수위도 40m로 높아지면서 계획 홍수위에 도달했습니다. 댐 관계자는 현재 13개의 수문을 다 열어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에서 내보내는 물은 연천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런데도 미리 북한은 통보를 안 해주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환강댐의 수문을 열게 되면 임진간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북한이 오늘도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때문에 현재 필승교의 수위도 12m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최대 홍수위인 10.55m를 넘어 연천을 포함한 파주 등 접견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위기 대응 단계도 발령됐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수문을 열거나 방류량을 늘릴 때 사전 통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 측에서 사전에 우리 방류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해 준다면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큰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앞서 지난 2009년에는 북한의 환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군남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임진강 수계가 흐르는 파주와 연천은 말 그대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고 고립된 주민들은 급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툭을 넘어온 흙탕물이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마을 곳곳이 물에 잠기고 도로도 사라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미처 피하지 못해 고립됐습니다. 불어난 물은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습니다. 제가 잠시 서 있는 이 순간에도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 긴급 대피했습니다. 몸만 피한 주민들은 망쳐버린 한 해 농사를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이거 끝난 겁니다. 못 쓰고 걷어내야 되는데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 저녁에 비 또 온다고 그러고 댐이 있으나 전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파주시와 연천군은 재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북한에서 좀 당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많은 비가 예상돼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할 지경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장마철 다리 및 낡은 배수관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바로 어제 전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신이문역에서 폭우로 고가차도 밑에 물바지 배수관이 떨어진 겁니다. 출근길 1호선 열차 운행이 6시간 동안이나 중단됐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열차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역 앞에서 직원이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안내를 하고 승객들은 다급하게 발길을 돌립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전철 1호선 신이문역에서 고가차도 물바지 배수관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가 다니는 선로로 신이문역 고가차도에 물바지가 떨어졌고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1호선 광운대역부터 청량리역 사이에 양방향 열차 운행이 멈춰섰고 출근길 전철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낙하물이 떨어져서 지금 운행을 안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통수단 이용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난감하죠. 그러니까 학원 수업이 있는데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러운 상태네요. 미리 좀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었으면은 좀 사전에 뭔가 대처를 했을 텐데. 코레일과 서울시가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지만 운행은 6시간이 지난 낮 12시쯤에야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노후화된 고가차도 물바지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번 장마는 북남으로 좁고 동서로 긴 가는 띠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은 폭우가 쏟아지고 남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소멸한 뒤 그 남은 수증기가 흘러들어오면서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집중된 건 서울 쪽으로 들어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장마 전선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이 강원 지역을 뒤덮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몰고 온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고 태풍이 소멸하고 남은 온대 저기압이 북한 황해도와 경기 북부 쪽으로 들어오면서 비구름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일 밤부터 6일 낮 사이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오후부터 7일 낮 사이에는 약한 비가 이어지거나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세종 등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100에서 200mm,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 지역은 50에서 100mm,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30에서 80mm입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쯤 장마 종료 시점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핵 폭발을 연상시킨 듯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충격이 지중해를 넘어 200km가 떨어진 키프로스에서도 감지될 정도였죠.
지금까지 최소 100명이 숨지고 4천 명이 다쳤는데 갈수록 이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회색 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잠시 후 굉음과 함께 거대한 버섯구름이 일대를 뒤덮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현지 시간 4일 오후 6시 10분쯤 두 차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긴 채 형체가 사라졌고 차량들은 장난감처럼 뒤집힌 채 거리에 나뒹굽니다. 충격은 10km 떨어진 건물의 유리창까지 산산조각 낼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نازل على مركزي شفت أول دخنة انفجار هونيك دخنة كتير كبيرة ومع نار وبعد منا بثواني ما حسيت إلا الانفجار طلع. 폭발이 있은 지 하루가 지난 지금도 거리는 여전히 건물 잔해로 넘쳐나고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 마치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00명 이상 숨지고 4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구조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사상자는 더 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일본과 호주, 독일 등 10여 개의 대사관이 몰려 있어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7.4km 떨어진 우리 대사관은 건물 유리창 2개가 파손됐지만 한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로 방출된 독성가스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외출 자제령이 떨어진 가운데 레바논 당국은 오늘을 애도일로 정하고 2주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는 질산 암모늄 2,750톤이 장기간 보관돼 있었습니다. 수년 전 압수한 거였는데 처리를 못하고 그냥 갖고 있던 겁니다. 우선은 관리 소홀에 따른 이 사고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질산 암모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외부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바논 당국은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6년간이나 보관돼 온 인화성 물질 질산 암모늄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질산 암모늄은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무기 제조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애도의 날을 선포한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폭발이 일어난 항구 창고에는 질산 암모늄 약 2,750톤이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6년간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لن يمر من دون حساب. سيدفع المسؤولون عن هذه الكارثة الثمن.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일종의 폭탄 공격으로 추정했습니다. Seems to be, according to them, they would know better than I would, but they seem to think it was a attack. It was a bomb of some kind. 하지만 미 CNN 방송은 미 국방당국자 3명이 공격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폭발이 지난 2005년 친서방 정책을 폈던 라피 카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 사건에 대한 유엔 특별재판소의 판결을 사흘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유엔 특별재판소는 암살을 주도한 혐의로 시아파 무장 조직 헤즈볼라 대원 4명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이 됐던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서 빠졌죠.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권고에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된 전 채널A 이동재 기자. 수사팀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늘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취재를 진행한 후배 기자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수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내 여권 인사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는 예상과 달리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공모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아직까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4일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재판에 넘겨진 만큼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 등에 응하지 않고 공개된 재판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과연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그러니까 언론과 공모를 했느냐였는데 정작 공소장에서 한 검사장은 빠졌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초강수를 두었는데도 말이죠. 한 검사장 측은 공모한 적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당초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가 적시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불러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힘을 실어준 만큼 이성윤 지검장과 수사팀 입장에선 혐의 입증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수사팀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 다양한 의견은 경청하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의 결대로 독립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못한 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섣불리 공범으로 기소했다가 오히려 재판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수사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KBS 오보 논란에 대한 이성윤 지검장 등 수사팀의 설명과 독직폭행 의혹이 불거진 수사팀장 정진웅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수사팀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에 응하겠다는 한 검사장의 입장이 맞서면서 추후 수사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독재를 배격하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도부까지 나서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윤 총장은 사퇴하라고까지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헌법 정신대로 하라는 당연한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며 맞섰죠. 백길종 기자입니다. 신임 검사들에게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그제 나왔던 윤 총장의 이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격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지도부에서 윤 총장을 향해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임기가 보장돼 있는 윤 총장의 거취를 언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퇴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최근 윤 총장 발언이 임계치를 넘겼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합당이 어시스트를 한 거다. 100% 정치를 하는 건데 네. 정치하면 안 돼요,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하면요.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적반하장이라며 윤 총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평범한 검찰총장의 발언도 그런 현 정권을 빗대어서 한 발언이라고 느끼게 만든 것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적반하장이라고 보죠. 통합당 김도읍 의원도 아마 절규하는 심정으로 발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의 발언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윤 총장 거취에 관한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또 정신과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의사가 숨졌습니다.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이미 제정됐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처벌을 강화한 법이지 폭행을 막는 법은 아니죠.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정신과 병원입니다. 진료실 입구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60대 남성이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진료실엔 의사와 단둘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닥에 누워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방대원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죠. 원장실 앞에 신나병이 막 이렇게 신나를 담아왔는지 한 서너 개가 이렇게 바닥에 있더라고요.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건물 10층 창문에 매달려 서동을 피우는 등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습니다. 흉기에 찔린 50대 의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태호나라는 의사의 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평소에 질이 안 좋은 환자였어요. 평소에 난동을 많이 부리는 모양이에요. 다른 환자를 피해를 주니까 원장이 나가라니는. 앞서 지난 2018년엔 서울 강북 성심병원 임세훈 교수가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훈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어 처벌 강화보단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 등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지난달 전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동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 수사도 이미 끝났지만 유 씨는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심의위를 열어 용인 40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49살의 중국인 남성 유동수입니다.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유 씨는 그러나 수사가 마무리 단계임에도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범행 동기 아직 부인하십니까? 유 씨는 지난달 25일 용인의 자기 집에서 전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근처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가 줄곧 발뺌했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증거 확보를 했고 현장에 둘만 피해자하고 피의자만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 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의사들에겐 건강보험 수가를 더 주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의료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대혁 기자입니다. 오는 7일엔 전공의들이 하루 업무를 중단하고 14일엔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총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데 정부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 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24시간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영해 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설득할 방안으로 지역 가산 수가를 제시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다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선 수가에 대한 논의보다 전공의 수련 과정 내실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공의법 5조에 보면 전공의 계획이라는 거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단 한 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의협은 오는 12일 정오까지 정부가 개선 조치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인도를 침범하고 시야까지 가린 현수막들 불편하시죠?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요즘 같은 장마철엔 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신고만 하면 누구나 매달 수 있으니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로 뻗은 왕복 9차선 반포대로입니다. 서초역부터 500m가량 되는 거리 양쪽으로 성인 키보다 높은 위치까지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 시야를 가리는 것은 물론 군데군데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고 최근 강풍과 폭우로 현수막 고정막대가 인도 쪽으로 튀어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현수막 옆을 지나는 행인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런 거 너덜너덜하고 또 바람 불면은 막 이렇게 되고 이래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는 전부 다 눈살 찌푸려. 서울 강남역 사거리 삼성 사옥 인근 250m가량의 도로와 그 맞은편 도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비방 문구로 도배된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는 신당에 천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현수막이 잘린 채 걸려 있기도 합니다.
경찰서에다가 고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실명을 막 거론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고 막 해가지고. 현수막은 한 번 집회 신고를 하면 한 달간 걸어놓을 수 있는데 신고를 반복하기만 하면 설치 범위나 규격에 제한 없이 365일 걸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현수막이 난립했다고 지적합니다. 무게 광고물법 5조에 따라서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고요. 도시 미관과 또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규모나 설치 기간 등에 있어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편을 넘어 공해 수준에 이른 시위 현수막. 현실적인 법 규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숙소를 빌렸는데 늦은 밤 위층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르는 남성이 속옷만 입고 자고 있었죠. 휴가철 한 에어비앤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숙소는 그 뒤로도 다락방이 있다는 공지만 띄운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 단독 사용 숙소를 찾았던 20대 여성 A씨는 늦은 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단독 사용인 거 보고 예약을 했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노래도 틀고 놀았었는데 집주인분께 문자가 오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크게 난답니다. 뭐 조용히 해주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웃의 민원으로 알고 소리를 낮췄는데 얼마 후 출입이 금지돼 있던 2층 다락방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성분이 코 고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주인분이 이제 속옷만 입고 계셔서 내려오지는 못한다. 하지만 해당 숙소는 환불 조치 후 다락방이 있다는 설명만 추가한 채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집주인 교육을 마쳤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 이상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게스팅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거는 호스트님이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제는 일본의 한 에어비앤비에서 집주인이 투숙객을 성폭행한 사건부터 숙소 내부에서 소형 몰래카메라가 적발되는 등 숙박 공유 서비스의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에어비앤비가 온라인상으로 클릭 몇 번에 누구나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업체 측에서 사실상 구체적 운영 실태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는 안전하 안심할 수 있는 호스트들만 있다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지침이나 뭐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가서 자는 거기 때문에. 국내 이용객 280만 명을 넘어선 에어비앤비. 보다 적극적인 호스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직후 서울시가 정부와 엇박자를 보였다가 다시 한 발 물러섰죠. 사업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었다면서요. 정부는 공공참여 재건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쐐기를 박았고 또한 9억 원이 넘는 부동산 거래는 자금 출처가 의심될 경우 상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의 경우 서울시 내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서울시. 정부 정책에는 참여해서 가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공공 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정부와의 갈등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섰고 정부도 서울시와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다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 도심 재건축 조합들 상당수가 부정적인 입장이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강남이나 송파 여기도 조사해보겠지만 여기 아마 참여자 없을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든지 재건축 수익 90% 환수 방침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매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9억 원이 넘는 부동산 거래에는 자금 출처가 의심이 갈 경우 상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전세는 점차 사라지고 월세만 늘어날 거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새 임차인을 드릴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전세금처럼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기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세 매물은 찾기 어렵고 월세 또는 이른바 반전세가 대부분입니다. 2억 5천에 180 이런 것들이라서 그 월세 부담 너무 많이 되시잖아요. 전세는 높고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값을 5% 넘게 올리지 못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는 집주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월세를 정하는 기준이 전월세 전환율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에 3.5%를 더한 4%입니다. 5억 원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줄여 월세로 바꾸면 세입자는 줄어든 보증금 3억 원에 대해 연 4% 이율을 적용해 매달 10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3억 원을 연이율 2.5% 전세자금 대출로 빌린 것과 비교하면 연간 부담이 450만 원, 월 37만 5천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세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법 시행령을 고쳐 전환율을 1%포인트 낮추면 전세대출 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세입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수익률 저하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이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어제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에서 신규 택지 예정지로 선정된 지역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실수요자의 갈증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강남 집값 잡기에 희생양이 됐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3,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 시험장입니다. 이곳 부지에 더해 상암 DMC 미매갑 부지와 상암 자동차 검사소를 포함해 마포구에만 6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썩 반갑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임대 받치면 여기 다 이것도 임대 보면 여기 다 임대 천국이죠. 말도 못하지 여기 3,500세대 들으면 여기 불통 계란이 나서 다니지도 못하죠. 만 가구가 들어서는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인근도 이미 포화 상태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가 다 베드타운이잖아요. 어차피 아파트 다 주택 위주로 돼 있는데 굳이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까지 해서 아파트 쪽만 들어와야 되는 건지 분관선들 탈 때 되게 엄청 밀리거든요. 실제 서울 마포와 노원구, 경기 과천시 지자체장은 강남 집값 잡는데 희생양이냐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권 신규 택지 인근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3호선, 9호선, 7호선 이렇게 3호라인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역세권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이 늘기는 하겠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좀 더 많이 잘 돼 있어서. 강남과 달리 교통 등 주거 여건이 미흡한 다른 지역의 경우 공급 확대에 따른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 이기주의 극복도 과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 님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반대만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상권부터 여러.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목동이 결국 지정이 해제됐고 잠실 송파도 사업 진행이 멈춘 상황.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젊은 층들이 입지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품어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세심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부동산 관련 입법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출범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8월 국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했습니다. 안 따라주면 이번에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요.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이 법정 시한인 지난달 15일을 넘겨 위법 상태가 된 것은 미래통합당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오는 18일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야당목 2명을 선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다면 여당 단독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다른 대책까지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법 개정을 밀어붙이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산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 모릅니다. 산권력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추천위원 선정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법을 바꿔서라도 단독으로 출범시키는 일은 막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 규정대로라면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6명이 동의해야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거부하면 후보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통합당은 그러나 추천위원 선정 작업을 일종의 법 개정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고 있어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충북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 주민들은 예전 총리 호칭을 부르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 역시 수해 지역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북 수해 현장을 찾아 흙탕물로 가득한 현장 곳곳을 살폈습니다. 아이 국무총리님! 사람 좀 살게 해줘요. 사람 좀 살게. 지금 미친지 고립됐어. 다른 사람한테 좀 해주세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비 피해를 입은 주민이 이낙연 총리 시절을 떠올리며 하소연을 하자 이낙연 의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제일 먼저 서두르셔야 할 것은 물길을 뚫어주는 나무가 가옥을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 피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주택과 생업에 대한 지원이에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수해 지역을 방문해 토사를 걷어내는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어 자연재해 예방 비용을 아끼지 말고 대폭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태가 잘 안 나는 지역인데 산림청이 밤나무 심는다고 산을 깎은 데서 사태가 다 났대요. 재난 예방에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세균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의 신속한 검토를 지시한 뒤 수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로 고르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분홍 원피스입니다. 아, 오늘 어제죠. 국회 본회의에 원피스 입고 나타난 국회의원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주인공은 유호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 분홍 원피스를 입고 참석한 모습인데요. 정작 어제는 화제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진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때와 장소가 있다는 비판과 탈권위를 보여줬다는 옹호가 엇갈리는 가운데 성희롱성 내용이 담긴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본회의장에 술값 받으러 왔냐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성 댓글들이 줄줄이 달린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했네요. 그래서 류 의원 측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네, 유호정 의원은 국회 권위가 영원히 양복으로 세워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원피스로 인해 공론의 장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는 원피스를 입어서 듣는 혐오 발언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국회 개원 당시에는 양복을 입었었는데 그때도 성희롱 댓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년 남성의 옷차림은 탈권위일 수 있고 청년 여성의 옷차림은 정치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태도는 이중잣대에 불과해 불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은 2020년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동료 의원들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의원의 모든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유 의원이 입은 옷으로 과도한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깨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국회 이 복장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 있었죠? 네, 이른바 백바지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03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선서를 하러 국회 본회의장에 왔는데 당시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네, 캐주얼 재킷에 노타이 그리고 흰색 바지를 입고 단상에 올랐는데 당시 의원들이 복장이 불량하다며 거세게 항의를 한 겁니다. 결국 유 이사장은 그날 선서를 하지 못하고 다음 날 양복에 넥타이까지 맨 채로 선서를 했습니다. 국회 복장 논란이 1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복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판 님비, 이건 뭡니까? 네, 어제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발표된 지역구 정치인들이 잇따라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포구와 노원구,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 등 모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어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판 님비라고 비판한 겁니다. 자기 지역에 추가 주택이 건립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반대하는 겁니까? 네, 마포구에 지역구가 있는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상암동에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는데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면서 상암동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데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네. 그리고 노원구와 경기 과천시도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노원구 지역구 의원들은 일제히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대표적인 배드타운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데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내 지역은 안 된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공공주택을 만들더라도 층수를 다양화하거나 주거 여건을 좋게 해야 한다는 이런 건설적인 제안은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반발을 수습하려는 듯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태릉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당근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태릉 골프장 1만 호 주택 공급 관련 주변 지역의 교통대책 요구가 높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또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우덕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 단장도 오늘 긴급 당정청 회의를 소집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는데요. 윤 단장은 반발 지역 선출직 공직자분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불협화음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와도 재건축 방향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정희 기자였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유엔 산하 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죠. 이번엔 미 군 관계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이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우주 미사일 방어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its illicit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are advancing their missile systems. As you all, more than most, are acutely aware, these capabilities threaten our forces and allies in the region. 데니얼 카블러 미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관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발 모든 미사일을 최고의 중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 힐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은 미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설명하면서 북한과 이란을 싸잡아 불량 국가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미군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은 미국 대선 전 북한을 향해 날린 경고성 메시지로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 내용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진전된 미사일 능력을 평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전략 도발에 예방하는 차원의 우려라고 봅니다. 북한의 소형 핵탄두 개발 가능성 속에 미국은 군 당국자들의 경고성 발언과 ICBM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모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기들입니다.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앞으로 우리 군의 핵심이 될 스텔스 무인 전투기 등 미래의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한성훈 기자 보도합니다. 20여 대의 소형 무인기가 한 군데 집결해 군집 비행을 하더니 개별 비행으로 전환합니다. 지상에서는 지뢰나 화학작용제 탐지가 가능한 무인 수색 차량이 시범 주행에 나섰습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통신 중계 무인기를 통해 기동할 수 있는 이 무기체계는 내년 4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더 나아가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 전투기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고도 10km에서 마하 0.5의 속도로 최대 3시간 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관측이 가능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포착할 수 있는 초소형 정찰 위성도 개발됩니다. 30분 간격으로 주요 정찰 자산을 갖다 관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으로 저가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위협인 생물학 분야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코로나19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나서 동물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첨단 국방과학, 우주 분야, 양자 분야, 그리고 합성 생물학 등 과학 분야에 끝없이 상상하고 끝까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속도가 마하 5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한성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일본 프로골프 투어 JPGA에서 활약하는 동갑내기 삼총사 신지혜, 김하늘, 이보미 선수가 9년 만에 국내 대회에 함께 출전하는데요. 바로 다음 주에 열리는 대유위니아 MBN 여자 오픈에서입니다. 김태일 기자가 새 선수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한미일 통산 58승의 원조 여제 신지혜, 일본 투어 21승의 이보미, 그리고 한일 통산 15승을 올린 김하늘. 일본에서 뛰는 88년생 동갑내기 삼총사가 9년 만에 국내 대회에서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다음 주 개막하는 KLPGA 투어 대유위니아 MBN 여자 오픈이 그 무대입니다. 많은 분들께 플레이를 보여드린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제 팬분들께서도 설레이면서 기다려주고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새 선수는 일본에서도 틈나는 대로 만나 수다를 떨며 외로움을 달래는 절친입니다. 그런 만큼 국내 대회에 함께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또 한국 팬들에게 우리가 다 같이 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성적이 함께 따라오면 금상첨화. 셋이서 으쌰으쌰해서 JLPGA 선수들도 KLPG 투어에서 좀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팬들을 설레게 하는 일본 투어 동갑내기 절친 삼총사.
그녀들이 펼칠 환상적인 샷 대결에 벌써부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취학 시간대인 밤사이 중부지방은 다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1일부터 지금까지 6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한 중부지방에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특보마저 내려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우려되는데요. 모레까지 경기 내륙과 영서에는 또다시 300mm가 넘는 강수량이 예상되어 있고요. 서울과 경기 충청에도 100에서 20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많은 곳은 150mm가량입니다. 오늘 장마전선은 북쪽으로 올라가며 중부지방의 빗줄기가 잠시 약해졌습니다. 남쪽에서 좁은 통로를 따라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수증기를 따라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낮까지 강한 비와 많은 비가 집중되다가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약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지역 밤에는 비가 대부분 개겠습니다. 모레 충청과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다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주말 동안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실력으로 못 따니까 심판을 매수했다. 임신했을 때 계단에서 밀어버렸어야 했다. 스포츠 선수를 두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글들이 인터넷 공간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연예 기사 댓글 달기를 폐지한 것처럼 스포츠 기사도 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죠. 사람의 말은, 글은 때로 진짜 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